부동산 최대 개발상이 뭐 홍다가 무너졌다 그러고 그 이후에 막 줄줄이 막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짓고 있던 그걸 다 완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제 살 의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고민을 해서 의도적인 내가 보기엔 불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초반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자체적인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댈 곳은 삼성 파운드리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HBM인가요? 그건 파운드리 영역은 아니지만 그 AI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고대역폭 메모리 그거 자체도 지금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파운드리에서 지금 크게 그 수혜를 있겠다?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딱 보시면은 그 점유율 추이가 저 TSMC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갔길래 거기 중국 거 이번에 그것 물량들을 우리나라한테 맡기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없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예,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제재를 하는 범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재 범위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TSMC가 그래서 생산을 되게 제한을 했잖아요. 화웨이 그때 생산 못한다 그러고 했어요. 예, 그래서 TSMC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아주 그러니까 첨단, 우리가 3나노, 5나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회로 선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첨단 그 칩인데 그런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는 좀 생산하기 힘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가 제한됐다. 그래서 화웨이가 칩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끊겼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그거를 생산을 중국 업체 SMIC라고 이제 사실상의 국유기업인데 상장사죠. 거기가 주가 많이 올라있죠. 많이 올랐어요. 한 60% 오른 것 같아요. 알리바바 그때 어디 최근 거 기사를 보니까 알리바바, 샤오미, 뭐 SMIC 뭐 하여간 많이도 올랐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중국 쪽에서 테크 기업들 이외에는 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내부의 경제 상황도 아직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 중국 출장 갔다 온 분을 만났는데 사실 중국 얘기를 할 때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중국에 오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제일 중국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유머인데 지금 빨리 인천공항을 가라. 거기서 막 내려온 사람. 그 사람 방금 본 거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도 변화가 빠른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역동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엊그저께 칭다오, 우리가 이제 칭다오 맥주 아시잖아요. 청도인데 거기 칭다오에 가셨는데 그 국제공항에 딱 세븐일레븐인가 하나 남겨놓고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내수가 안 좋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 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해외 여행을 나가는데 그게 이제 소비의 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이 나갈 때 1억 명까지 나갔거든요, 1년에. 물론 연인원이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확 줄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인 아는 여행사 대표분하고 어떻게 이제 중국 출장을 오셨을 때 한번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코로나다 뭐다 이걸 떠나가지고 중국의 이 소비 심리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해외에 이게 여행 가는 거 많지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 큰 기대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되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풀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돈이 풀면 사실 그게 싹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도는 것 같아요. 사실 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렇죠? 금리를 내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내리면은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보통은 이제 물가가 내리고 올라가는 거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통화, 그렇죠? 통화가 많이 풀리느냐 적느냐 그게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조정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있는 게 바로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소비 심리 안 살아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세계 뭐 소비 시장 곧 1위가 된다.
그 원래 1위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 그게 된다 막 그러던 나라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2022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이 봉쇄령이 있었어요. 그게 한 2달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제로 코로나. 근데 상하이가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고 거기 사는 그 주민들도 기본적으로 약간 개방 마인드도 있고 거기에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과도하게 이제 봉쇄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게 한 2달간 해서 거기서 엄청난 이 트라우마하고 쇼크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일회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런 게 또 일어날 수 있다. 이 불확실성, 너무 끔찍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투자 심리라든가 소비 심리 억제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상하이에 사실은 홍콩을 대체할 만큼 상하이가 나름 허브가 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상하이가 그 이후에 그래서 많이 다국적 기업들이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찾기가 어렵대요. 외국인들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하이를. 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되게 활발하잖아요. 전기차 잘 팔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도 전혀 없는 거예요.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중국은 자동차 일단 판매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다가 거기서 지금 한 정확하게 내가 한번 통계를 여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2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그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금을 많이 줘왔고 지금은 이제 줄이고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히려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이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정확하게 2021년에 부동산 경기 지수도 있고 여러 지수가 있는데 21년에 딱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고 쭉 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회복을 예전 수준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2021년이 여러 측면에서 나름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거시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이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한 75%까지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다가 지금은 64인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부양책을 하면 이제 뭐 부동산을 좀 건드리거나 하면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 쪽은 그렇게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부양책에서. 조금씩은 해요. 조금씩 하는데 완전하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중국 정부가 나름 고심을 해서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을 그냥 단순히 부양시키잖아요. 예전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걸 지속하다가는 금융까지 크게 이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만든 정책이 2020년에 3가지 레드 라인이라는 정책을 내놔요. 이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돼.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상의 순 부채 비율은 얼마가 돼야 된다. 3가지 가이드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최대 개발상이 뭐 홍다가 무너졌다 그러고 그 이후에 막 줄줄이 막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짓고 있던 그걸 다 완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제 살 의향이 없죠, 당연히. 그걸 딱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때 꺾이고 신규 투자 안 일어나고 꺾이고 사람 매입도 안 하고 부동산이 그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좀 한번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아직 실현이 안 돼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되게 그게 부동산은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고민을 해서 의도적인 내가 보기엔 불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터진 부동산 불황이 아니고 나름 고심에 의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진통을 겪는 건 맞는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팬데믹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 아주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다가 상하이 봉쇄령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줬고 그래가지고 이게 타이밍은 좀 좋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 정부는 이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치 않게 민간으로 커지면서 금융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크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콩 같은 데도 있고 상하이도 그렇고 그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 부채 문제가
잔뜩 다 이제 부채 끼고 다 올라간 것들인데 얘네들이 터져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국에서 부채는 사실 이제 부동산 개발상들, 일부 기업들 그 업종에 부채가 있고 사실 제일 큰 부채는 이제 리스크 얘기할 때 지방정부 부채예요. 그게 지방정부 부채가 이 부동산하고 무관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이 건설 이런 쪽 인프라 투자에는 지금 얘기하신 부채가 다 끼어 있는데 그 부채가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그 시스템이 부동산 경기가 시작이 된 건요. 제대로 시작인 건 90년대 말에 중국이 그걸 풀어요. 뭐냐면은 중국은 지금 토지 소유권은 다 그 정부가 갖고 있는데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시장이 풀려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아마 소유권을 매매는 하는 거 아니지만은 양도권. 그때부터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생기냐면은 지금 얘기한 개발상, 지방정부, 그리고 국유은행 이 삼각 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유은행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지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 경제에서 움직이다가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 정부잖아요. 지방정부 국유기업, 국유은행, 그 다음에 개발상 이 3자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주역이 돼요. 근데 지방정부는 왜 그래야 됐을까? 근데 지방정부가 다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정부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거래세. 하여간 부동산 경기가 클수록 지방재정 수입은 아주 알차져요.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상한테 야, 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해서 빌려줄게. 그래서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봤더니 이거는 지속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럼 중국은 지금 이런 첨단 사업에 돈을 풀고 있고 내주는 아직 조금 잡혀 있지 않잖아요. 이 전략이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월에 했는데 양회. 저희도 업무 보고에 보면 전문가분들이 한 두 가지 분석을 했어요. 지금 얘기해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비 진작이고 하나는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은 이제 기술 개발, R&D 세게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두 가지를 다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첨단 산업은 일단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했다고 곧바로 그게 경제 성장에 이어질까?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소련은 사실은 그 당시 미국보다 더 많은 특허라든가 더 많은 지금 얘기하는 이공계 그 졸업생도 있었고 더 많은 지금 보면 지금의 지표로 보면 미국한테 질 수가 없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를 노벨 과학상도 되게 많았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제도. 그 제도가 기술에서 나온 성과 자체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과정에는 어떤 그 시장 경제, 사유재산 보호,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이 법치주의 이런 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잘 돼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이제 주장을 하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근데 과연 중국이 그거를 잘 이뤄낼까? 지금은 뭐 첨단 산업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경제의 성장의 동력으로 확 일어날까는 퀘스천이고요. 소비는 그렇게 푼다고 하고 지금 정책을 많이 내놨잖아요,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부동산이라든가 상하이 봉쇄, 요 트라우마, 그 부동산의 그 회복,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전처럼 막 활활 타오르는 소비가 일어날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2월에 발표된 C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CPI는 그래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상승폭이 둔화됐지. PPI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냥 감소하고 있고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이 목표로 하는 5% 성장률은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얘기할 때 소비, 투자, 지출, 그렇죠? 소비, 투자, 지출 그리고 이제 순수출인데 투자 쪽은 지금 이제 막 하니까 될 것 같고 정부 지출도 재정 적자율을 거의 뭐 사실상의 사상 처음으로 4%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지방정부 부채 심각하니까 그것도 메워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니까 뭔가 지표상으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과연 5%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일부 일부 분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학자든 중국의 어떤 학자들 이런 분들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막 추정을 한 것도 있어요. 실제 논문이. 그래서 물론 과거긴 하지만 과거 10년 걸 비교해 봤더니 실제 성장률은 상당히 낮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